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오후 4시 23분 FC 안양 11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오늘 FC 안양 11회입니다. 다들 지난주에 토트넘 방한한 두 경기 보셨나요? 저는 라이브로 집에서 봤습니다. 저는 사실 세비야 경기는 제가 밥 먹으면서 와서 세세하게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두 경기 다 보긴 했습니다. 저도 두 경기를 보긴 했는데 완전 초반 부분은 보지 못해가지고 한 30분부터 두 경기 다 보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재밌긴 하더라고요. 저는 아쉽게도 K리그 경기를 못 봐갖고 그게 아쉽네요. 세비야는 재밌었는데. 이제 쿠팡 플레이가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쿠팡 플레이를 원래 다들 갖고 있었나요? 저는 형 아이디를 빌려서 봐서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형 걸로 봤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쿠팡 플레이 아이디가 없어서 한 번은 제가 음식점에서 그 사장님이 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세비야전을 봤고 K리그는 제가 그 친구랑 뭐 하면서 같이 봐가지고. 저는 저희 집 쿠팡을 저밖에 안 써서 제가 이미 원래 회비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려고 샀거든요. 멤버십 4,500원. 원래 이제 쿠팡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 족점 중계니까 쿠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또 마침 내년에는 K리그도 쿠팡에서 다루니까 마침 잘 됐다 싶긴 했는데 두 경기를 봤는데도 토트넘이 올 시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많이 걱정이죠.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열심히 떠줘서 고맙기도 하고 팬사인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팬들한테 잘해주더라고요. 선수들이 히샬리송 선수라던가 페리시치 선수라던가 약간 이미지 메이킹을 한국에서 제대로 하고 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간략하게 좀 토트넘 인상 어땠나요? 제 개인적인 첫인상은 K리그랑 경기를 할 때는 역시 그래도 클래스 있는 공격수들이 있으니까 득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반대로 K리그 입장에서는 저는 양현준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제 K리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선수라던가 아니면 아마노준의 그 페널티킥을 만회하는 분노의 프리킥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세비야전은 되게 프리시즌 답지 않은 챔스 예선 정도로 봐도 될 정도로 되게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던 것 같은데, 세비야와 토트넘의 장단점이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비야는 압박을 잘하는데 라파멜이나 이런 애들 봤듯이 결정력이 이제 많이 허공을 가르는 스타일이고, 토트넘은 해리케인 골도 되게 좋았지만 그 중원에서 압박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그 프레싱에 대한 대처가 조금 아쉬웠다, 이런 것들이 중원에서의 이 탈압박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드러났던 경기여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준석이랑 똑같이 양현준 선수를 그 경기에서 알게 됐는데 진짜 잘하는구나 생각하고, 또 다음 경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골도 넣었던 걸로. 네, 그렇죠. 강원이 이제 2골 넣었었죠. 양현준 선수가 다음 K리그에서. 그런 걸로 해서 앞으로 이제 좀 기대감을 모으는 그런 선수인 것 같고, 토트넘 세비야는 두 클럽의 규모도 그렇고 거의 챔스급 대진이기 때문에 프리시즌이란 생각 안 들고 그냥 재밌게 축구 한 경기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양현준 선수를 저랑 성관이는 그때 직관을 가서 강원대 서울 직관을 가서 한번 봤거든요. 그때도 이제 엄청 잘했거든요. 되게 빠르고 해서 서울 뒷공간이 막 털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비기긴 했습니다, 경기는. 그래도 그때 저는 되게 인상이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다빈손 산체스라던가 바이어한테도 어느 정도 먹히니까 진짜 기대 해볼 만하다.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좀 웃겼던 게, 그 다음 K리그에서 양현준 선수가 멀티골 넣으니까 그 양현준 선수의 감독이 표정이 안 좋아. 최용수 감독님이 승리의 표정이 아니야. 현준이 이제 다른 데 팔려갈 것 같은 걱정하는 표정.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었던 것 같은데, 여튼 양현준 선수 엄청 멋있는 활약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경기도 경기인데 히샬리송 선수가 한 달 전쯤에 브라질 대표팀과 와서 에버랜드 갔던 기억 때문에 히샬리송 선수를 좀 더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갈 때도 참쌀 과자를 챙겨가는 걸 봐가지고 히샬리송 선수 이제 원래는 그렇게 좋게는 보진 않았었는데 약간 이번에 와가지고 이미지가 너무 저한테는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 그냥 친근한 바보형 같아요. 맞아요. 마약을 밀반출한다는 농담이 있었죠. 그러니까 브라질 대표팀은 지난번에 와서 클럽도 가고 에버랜드 가고 진짜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했죠. 토트넘 선수들이 와서 뭘 할까. 근데 아무래도 시즌도 얼마 안 남았고 프리시즌도 경기도 몇 개 없어가지고 그런지 토트넘 선수는 진짜 일하러 온 느낌. 맞죠. 진짜 스폰서 팬사인회랑 스폰서 미팅 이런 거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훈련도 그 셔틀런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녹음하고 셔틀런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로 PC방 가서 게임을 하면서 제가 그거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엄청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약간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일하러 와가지고 토트넘 선수들은. 그래서 따로 노는 장면도 없었고 양념갈비 먹는 그거는 좀 찝혔던 것 같은데 환장을 하죠, 양념갈비. 외국인들은. 그거 말고는 딱히 뭐 그런 소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에 그런 대단한 팀이 온다는 것 자체가 설레고 저희도 보러 갔으면 좋았겠지만 티켓팅 역시 너무 빡셌기 때문에 좀 아쉽기도 했지만 여튼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토트넘 방안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이적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이적설입니다. 먼저 오피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바르샤로 이적이 확정이 됐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네. 이제는 사비 감독이 시험대에 들었다. 지금 모든 여론이 대용은 잔류한다 쪽으로 이미 기울었고 대용 선수도 사실 나갈 명분도 없는 데다가 이제 줄스 쿤데까지 사실상 근접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쿤데,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더용 잔류에 크리스텐센, 캐시에까지 보강을 해줬고 거기다가 팀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긴 데다가 이제 사비 감독에게 한 시즌이 온전하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비가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사실 진짜 감독직이 좀 위태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시즌에 30골 이상을 계속 넣어왔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합류를 해서 과연 이 선수를 어떻게 전술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제 그에 맞는 뭐 여러 가지 윙어라든가 중원에서의 전개를 어떻게 맞춰나갈지가 프리시즌 남은 경기에서 조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잘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바르샤 팬들이 지금 다 흥분을 해서 몇 골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희망하는 건 리그 20골, 챔스 8골. 8골 구체적이네요. 소박한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은 바르셀로나의 스타일이라는 게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 미네에서처럼 토마스 빌러랑 같이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레반도프스키만을 지원해줄 수 있는 포워드가 그 윙어라든지 플레이메이커가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 소박하게 그 정도만 3시즌 정도 활약을 해준다면 사실 이적료 대비는 괜찮은 활약이다. 주급이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나브리가 연봉이 세전 19M인가? 네. 세후 19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레반도프스키가 세전 9M이니까 저는 괜찮게 데려왔고 거기다가 2년 지나면 계약금 위약금 물고 해지할 수 있는 데다가 이제 갈수록 연봉 줄어들고 3+1 연장 옵션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딜 자체를 되게 현명하게 알레마니가 잘한 것 같아서 좀 되게 굉장히 요즘 바르샤가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레반도프스키 챔스 8골 얘기했잖아요. 왜 8골이 될 거냐? 저는 8골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랑 혹시 같은 생각? 네, 아마 챔스 6경기하고 떨어질 겁니다. 이거를 6경기 8골이에요. 저는 더 16강 탈락 예상했는데 한 경기당 한 골씩 딱. 지금 바르샤의 주원 퀄리티를 다들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는 솔직히 8강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솔직히 바르셀로나의 천적들이 몇 명 있잖아요. 뭐 바이에른 뮌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버풀도 최근에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좀 더 단단하고 밀도 있는 팀들을 만나서는 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엔카르 팀 만나서는 이젠 안 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즌 개막하고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샤 떨어진다에 도박은 하지 마시고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원이 지금 테들이나 아니면 니코, 가비 또 유능한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풀백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데스트 같은 선수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줄스 쿤데가 와서 변형 약간 인버티드 윙백 정도로 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쿤데가 올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수비진에 관해서도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 뭐 좌측은 또 알레한드로 발데라든지 이런 선수들 끌고 와서 쓰면 되니까 사실 저는 바르샤가 늘 문제가 사실 수비 쪽에 있었던 건 맞지만 이제 뭐 첼시에서 뭐 텐센도 왔고 저는 이제 수비진 쪽에서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지 않나. 이제 조직력이 문제죠. 이 선수들을 어떻게 융화시키느냐.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용은 아직도 되게 많이 불투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바르샤가 이번에 최근에 미국 투어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미국 투어 안 가면은 뭐 제외다 해서 되게 이적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프랭키 대용이 바르샤에 꼭 남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흔들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괜히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대용은 미국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비 감독의 스탠스가 되게 확고하잖아요. 이제 대용 팔 거면 베시발 데리고 와라. 근데 베시발 못 데리고 오거든요. 일단 NFS인데다가 1억 유로 이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되게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대용을 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대용 이적은 이제는 조금 많이 사라지지 않아. 선수 본인도 절대 안 떠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 걱정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는 떠났습니다. 이건 같습니다. 마지막에 안 좋았죠. 아, 그렇죠. 하고 미넨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미넨에서 뭐 한 건 많은데 끝이 안 좋으니까 뭐 한 건 많아도 끝이 안 좋으면은 사람은 싫어지기 마련이니까요. 레반도프스키는 그냥 바르샤에서 그저 그런 스트라이커로 살다가 아, 이게 마지막에 막 훈련 지각하고 막 벌칙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미넨 팬들한테 욕을 먹은 거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바르샤 팬들도 열심히 하고 안 했는데 결국은 지각을 하셔서 네. 사실 미넨이 떠나고 싶어 하는 선수를 그렇게 막 엄청 붙잡는 그런 구단도 아니잖아요. 자기 의사가 떠나고 싶다는 의사가 확고하면 보내주는데 거기서 또 굳이 이상하게 입을 털어가지고 구단과 불화를 좀 일으키고 나갔어야 됐나 이거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리베리를 보면 강하게 나갈 때는 또 강하게 나가는 클럽이지 않나. 레반도프스키도 처음에는 절대 안 보낸다고 무조건 NFS고 바르셀로나 60밀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태업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쿠티뉴 사례도 봤지만 태업한 선수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내 안에 무언가가 죽었다가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왠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바르샤 넘버 9으로서 레반도프스키 좋아하지만 언행은 조금 삼가했으면 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태업한 게 쿠티뉴처럼 업보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저는 쿠티뉴는 늘 약간 얘기를 하지만 바르샤 시스템에 안 맞았고 그냥 쿠티뉴는 바르샤 스타일에 안 맞았고 메시 중심의 팀이었던 게 컸다. 그래서 그냥 사원 보드진의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사실 쿠티뉴가 바르샤에 가서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델블레처럼 그렇죠. 태업을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니까 결국 레반도프스키 입만 조심해서 이제 비난을 좀 피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뛰다가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넨은 레반도프스키의 대체자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히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없어가지고 미넨 팬으로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네가 그 자리를 온전히 채우지는 못할 것 같긴 해서. 근데 이렇게 해서 레반도프스키 소식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는 첼시가 오피셜이 2개가 떴어요. 첼시의 새로운 구단주 토드 보울리 구단주가 드디어 이제 이적 시장에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스털링 선수랑 풀리발리 둘 다 계약을 했습니다. 스털링 선수는 리버풀 찍고 맨시티 찍고 첼시 찍으면서 프리미어리그 강팀만 지금 옮겨 다니고 있고 풀리발리 선수는 진짜 몇 년 전부터 드디어 그렇죠. 맨유 링크 엄청 친하고 바르샤 링크도 친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진짜 세계적인 강팀이랑 계속 링크 나다가 드디어 첼시로 오게 됐습니다. 이 두 계약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스털링은 전에 첼시 그거 이적 시장 진단 코너가 성관이형 코너였죠? 아니었나요? 그거 그냥 다 막 특별 겁니다. 코너. 특별 코너?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스털링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스털링 잘 왔다고 생각하고 쿨리발리는 저는 이제 사실 리스크가 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내구성도 조금 문제가 있고 부상도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때 이제 세리에 센터백 투톱 로마의 마놀라스 그리고 나폴리의 쿨리발리 이 시절보다는 많이 내려온 데다가 나이도 좀 찬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4년 계약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장기 계약을 했을 때 줄스 쿤데를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옵션이었냐 이거는 저는 살짝 의문이 있다고 생각해서 쿨리발리는 지켜봐야 되지만 스털링은 어떤 방식으로든 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쿨리발리 선수가 91년생이에요. 나이가 30이죠? 30이 넘었죠. 30이 넘었죠. 31살이죠. 와. 만으로 31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도 엄청 많고 진짜 꾸준히 빅클럽 링크가 있었는데 또 그 몇 년간은 또 큰 부상이랑 부상 여파랑 또 소식이 끊긴 적도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첼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리디거의 완벽한 대체자가 될 수 있을지 이게 좀 걱정이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첼시 입장에서는 지금 피아고 실바를 그 나이 먹도록 지금도 아직 선발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 때문에 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리에를 제대로 팔로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 팬들의 의견으로 보면 쿨리발리가 저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폼으로 이제 돌아왔다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첼시 와서도 저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 있습니다. 근데 지지난 시즌을 생각하면 쿨리발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저는 쿨리발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호불호가 확고한 스타일이죠. 저는 굉장히 확고하죠. 네. 하지만 푸에리스는 쿨리발리라면 이건 모른다. 역시 투엘빵가요? 네. 개인적으로 첼시가 이제 좀 첼시답게 이적 시장을 보내는 게 아닌가
영입, 빅네임 영입도 빵빵하고 이번 시즌은. 그래서 약간 재밌는 이적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스털링 뭐 어느 정도 예견된 이적이긴 했지만 스털링도 빅네임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앞으로 지금 첼시가 연결되는 링크 중에 하나가 이제 킴펜베가 있죠. 킴펜베 선수도 전혀 싼 금액이 아닌데 지금 PSG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킴펜베까지 영입하면은 리디거 텐센을 풀리바리 킴펜베로 대체한다. 나쁘진 이제 않네요. 업그레이드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킴펜베는 다운그레이드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킴펜베는 텐센과 비교하면 되죠. 텐센보다도 사실 FC 서울 킴펜베가- 이한번보다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서 킴펜베가 실수를 크게 하면 또 크게 해서. 축구를 잘 못합니다 사실. 굉장히 촌철살인이네요 오늘. 킴펜베는 심했죠. 근데 그래도 킴펜베가 방금 보니까 95년생이어가지고 어리죠. 그나마 어린 네. 편이니까 그래도 영입을 하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케 얘기도 있었는데 아케는 무산이 됐죠. 네. 네. 진짜 첼시 팬들 아케 소리를 들었을 때 좀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유스였던 선수를 임대 보냈다가 이적을 보냈고 바이백 조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고 맨시로 넘겼다가 다시 엄청 큰 돈으로 사오려고 하니까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났을 텐데 결국은 이제 계약이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첼시가 좀 무시무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앞으로 좀 더 기대되는 계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오피셜은 에릭센 선수입니다. 맨유로 갔죠? 맨유로 3년 계약했습니다. 브렌트포드에서 자유계약 상태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에릭센의 활약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브렌트포드에서 에릭센 꽤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부상 기간을 딛고 돌아와서 뭐 제세 동기를 지금 달고 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릭센의 축구 센스는 변하지 않았다. 근데 저는 지금 맨유가 이 포지션이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에릭센의 개인의 활약과는 조금 별개로 왜 에릭센을 굳이 뭐 FA이긴 하지만 왜 데리고 왔을까는 전 의문이 좀 들어서 사실 저는 거듭 강조했지만 삼선과 풀백 이 항상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호날두 이탈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최전방도 조금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브루노라는 굳건한 주전이 있는 굳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선수를 그것도 이제 에릭센급이나 되는 선수를 다시 데리고 왔다는 게 사실 테나 감독의 의중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의 활약과는 조금 별개로 맨유가 남은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낼지가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저도 비슷하게 그 브렌트포드 경기를 보면서 축구 센스는 살아있구나 라는 건 느꼈는데 선수 개인 능력하고는 좀 따로 과연 맨유에 그렇게까지 큰 힘이 되는 영입일까 이거에는 저도 의구심이 좀 들고 근데 또 에릭센이 이제 뭐 가슴 아픈 스토리도 있으니까 뭐 가서 잘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방금 봤는데 에릭센 선수가 아약스에서 데뷔를 했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테너 감독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지고 가져온 게 아닌가. 약간 드래곤볼 수집 같은 느낌인가 지금. 그죠. 아약스 DNA 찾기 하면서 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아약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오피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오피셜이 났죠. 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57.37밀 세세한데요? 굉장히 비싸네요. 이렇게 세세하게 발표가 났어요. 가격도 엄청 비싸고요. 175cm예요. 키가 되게 안 작습니다. 돼요. 뭐 약간 마스체라노 쓰는 느낌으로 쓰려는 건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르헨티나 국대에서도 주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선수를 아약스에서 조금 잘 썼다는 이유로 근 7,800억 되는 금액으로 데리고 왔을 때 테나가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 활용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선수는 왼발 센터백도 가능하고요. 레프트백도 가능하고요. 수비도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에게 최근에 뭐 여러 이적들 중에 몇 년 전 이적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아약스에서 잘하고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면서 키도 180으로 크지 않은 달라이 블린트? 그렇죠. 블린트 선수가 떠오르죠. 비슷합니다. 블린트 선수 5cm 정도 더 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선수가 조금 더 민첩하다는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궤를 같이 하는 선수가 똑같이 아약스에서 맨유로 넘어왔는데 과연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블린트와 얼마나 다를까? 더 활약을 할 수 있을까? 일단 블린트보다 축구를 못해요. 근데 블린트보다 키도 작고 공중볼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이 선수가 사실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안 좋은데 키도 작으면 뭐죠? 그 아스날 링크 있었는데 아스날 안 왔다고 좀 삐지신 거 아닙니까? 왔으면 정말 울었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 정도인가요? 저는 평가가 다들 나쁘지 않았어서 기대를 조금 그래도 했던 선수인데 굉장히 나호 형이 강하게 비판을 해서 조금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175cm
백은 PL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PL이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아마 수미 아니면 레프트백으로 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은 해봅니다만, 만약에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잘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PL이 압박에 또 못 버텨가지고, 그냥 전향하는 뭐 윙크스 같은 선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넘어갔나요? 여튼 그런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거금을 들여서 데리고 왔습니다. 헤나 감독님은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겠죠. 나중에 어떻게든. 그렇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선수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황인범 선수. 저번 주에 저희가 황인범 선수 얘기를 잠깐 다뤘었는데 FE설과 재계약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약 연장을 했죠. 6개월간.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내건 조건은 계약은 연장하되 해외에서 원하는 팀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뭐 막지 말아달라. 이게 조건이었던 것 같고 FE서울 역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서 받아들이면서 지난주 토요일 대구전에서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 대구전에서 황인범 선수도 나오고 새로 들어온 일류첸코 선수도 나와가지고 일류첸코 선수의 그 극장골. 엄청난 중거리 슛 때문에 이제 2대1로 이겼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황인범 선수는 또 한 경기 뛰고 대표팀으로 불려갔어요. 여기 좀 짜증이 나죠. 이 정도면 토요일날 경기 뛰고 일요일날 공항으로 출국한 거로 아는데 뭐 여튼 황인범 선수 6개월 계약 연장했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 소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마레즈 선수 맨시티와 2025년까지 재계약했습니다. 마레즈 선수는 맨시티 주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핵심 멤버. 이제는 좀 주전이 아닐까요? 스털링도 나가는 입장에서 오른쪽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레즈 정도면 뭐 주전, 맨시티 주전. 그죠? 알제리 황제인데 뭐 당연히 주전 먹어야죠. 네, 저도 펩이 그렇게 기가 막힌 선수를 데려왔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면 챔스 파리나 레알 그런 강팀들 상대로 골을 엄청 잘 넣어주는 거를 보고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이제 가공할 만한 왼발킥 그게 이제 다 먹히니까 마레즈 선수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재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브리 선수도 2026년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진 않았어요. 이 선수가 당연히 할 것 같았는데 은근 여러 찌라시들이 많았더라고요. 그죠? PL 복귀한다, 어디 간다. 본인 스스로도 잘 알겠지만 어디 갈 실력이 안 돼요 지금. 본인 폼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괜히 깝치고 돌아다니다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여튼 얼마 전에 바이에른 뮌헨 2022-2023 팀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경기장에 팬들 불러놓고 뭐 한 선수들씩 다 호명을 하면서 레드카펫 밟으면서 이제 선수들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사진 찍고 뭐 팀 훈련도 공개를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나브리 선수가 이제 자기 등번호 7번 등번호를 달고 나온 게 아니라 2026 등번호를 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계약 발표를 했는데 한국에선 요원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팬들이 워낙 고깝게 보는 시선이 있어가지고 올 시즌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루머 이야기 하나 해보고 가겠습니다. 진첸고 선수 맨시티에서 아스널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 아스널 팬은 어떻게 보시나요? 진첸코면 괜찮은 영입 아닌가요? 리그 적응된 왼쪽 풀백 가능, 중앙 미드필더 가능. 두 자리가 아스날 제일 부족한 자리인데 두 자리를 모두 다 채워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영입이죠. 저는 일단은 아스날이 이제는 아르테타가 펩한테서 떨어져 나왔다고 맨시티 선수를 조금 다 줍줍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진첸코가 뛰는 거를 꽤 많이 봤었는데 사실 신뢰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사실 진첸코가 플레이가 제가 봤던 진첸코는 아직 덜 여물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이 선수가 사실 뭐 아스날 왼쪽 풀백 하면 티어니가 부상이 없다면 주전일 텐데 진첸코가 과연 아스날에 와서도 서브에 만족을 할지도 잘 모르겠고 우크라이나 국대에선 윙으로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남은 센터백들이 커버를 해줄지 저는 그래서 과연 진첸코가 잘 안착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사실 의문점이 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진첸코가 만약에 아스날로 간다면 티어니 대체자? 티어니 부상은 상수이기 때문에 티어니가 부상을 당한다면 그 자리에서 뛰지만 티어니가 몸 상태가 괜찮다면 현대 자카 자리 왼쪽 메잘라 그 자리에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파비오 비에이라와 경쟁, 자카와 경쟁 이런 식으로. 이제 윙백도 가능하면서 윙어도 보는 아스날의 사카 선수가 있죠. 사카 선수도 뭐 엄청 찌라시라고 이제 방송 전에 나와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맨시티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하. 수업들인가요? 수업들. 진첸코 주고 사카 데려오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거 무슨 우주 끝 탈 강매죠. 강매 그건. 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봤고요. 잘할 것 같나요? 진첸코 만약 가면? 잘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된다. 네.
할 것 같지는 모르겠고. 제수스 잘하던데요. 프리시즌에서 또 과연 프리시즌 도르를 수상할지 아니면 더 잘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진첸코도 그러면 혹시 이 정도 해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이적설 여기까지 다뤄봤고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요, 얼로바우 카타르 C조입니다. 먼저 C조 멤버는 아르헨티나, 사우디, 멕시코, 폴란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먼저 살펴볼게요. 아르헨티나는 피파 랭킹 3위에 월드컵 2회 우승, 코파 아메리카 15회 우승, 올림픽 2회 우승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2021 코파 아메리카에서 메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에 감독은요,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인데 이 감독은 러시아 월드컵 이후부터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맡았어요. 그래서 메시와 함께 이번에 코파 아메리카 우승컵을 든 감독이고 타 경력으로는 세비야 수석 코치랑 아르헨티나 대표팀 수석 코치의 감독 대행을 하다가 이제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고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리오넬 메시, 디마리아, 오타멘디, 레안드로 파레데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에 대해 자세한 소개는 해봤자 입만 아프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아르헨티나 어떤가요? 보니까 저는 결국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모든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과제는 메시 의존증을 어떻게 줄이느냐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코파도 결승전에서 메시가 골이 없고 조금 기회를 놓쳐서 그렇지 사실 준결승까지는 거의 하드캐리에 가깝게 메시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공격진에서 뭐 라우타로도 있고 사실 뭐 디마리아도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좀 들었고 디발라는 잘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주득점원이 메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메시는 축신이다. 뭐 이번 시즌 파리에서의 폼과 별개로 국대에선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스칼로니 감독이 팀을 잘 꾸려서 코파 우승을 한 것도 좋지만 그리고 피날리시모도 이겼죠. 근데 이 메시 의존증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이냐는 계속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월드컵에서는 이 메시 의존증이 좀 탈피가 돼야 아르헨티나가 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멤버가 은혁이 형도 쭉 얘기를 해줬지만 너무 좋아요. 골키퍼는 아스톤빌라의 마르티네즈. 에밀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수비진이 항상 뭐 크게 세다고 얘기는 안 됐지만 그래도 뭐 로메로 있고 세비야 아쿠냐도 아쿠냐 있고 그 다음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아까 얘기했던 선수 있고 저건가요? 차라리 몬티엘. 몬티엘 있고 몬티엘. 타멘티 있고 근데 공격수도 항상 아르헨티나는 공격수가 좋아하는데 국가대표팀에서는 별로였잖아요. 예를 들면 이과인 선수라던가 아게로도. 아게로던가 항상 월드컵에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도 공격수는 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있고 디발라 있고 디발라. 디발라 선수 지금 좀 불쌍한 세대긴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코레아 선수 있고 호아킨 코레아. 호아킨 코레아, 앙헬 코레아 둘 다 있는데 멤버가 너무 좋은데 과연 이번에도 월드컵에 우승이 가능하냐? 이건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멤버는 너무 좋은데 항상 아르헨티나는 그 멤버 바를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 역시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옛날과 다르게 되게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조직력이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었거든요. 흔히 말해서 메시랑 그런 공격수 원툴이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원을 봐도 레안드로 파레데스나 아니면 데파울 같이 중원에서 충분히 잘해주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우찬이 말처럼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저번보다는 조금 더 조직력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팀들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가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뭐 스칼로니 감독도 그렇고 그 선수들도 이제 메시가 현실적으로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제 메시에게 남은 거는 딱 하나 월드컵 우승인데 이거를 위해 팀이 굉장히 똘똘 뭉쳐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걸 토대로 코파 아메리카도 우승을 했고 지금 현재 팀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우승 후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피파 랭킹 53위에 월드컵 16강이 최대 기록이고 아시안컵 3회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2019년부터 맡고 있는데 이 감독은 잠비아,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을 맡고
있었고 릴 감독까지 하는 등 경력은 되게 많은데요. 주요 선수로는 살만 모하메드 알파라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미드필더예요. 그랬는데 알 할랄에서 2008년부터 거의 15년 가까이 뛰고 있고요. U23에서 2경기 1골, 그리고 A매치에서 65경기 8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여러분, 사우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사우디가 엄청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좋지도 않아서 그냥 1무나 2무 정도 해서 뭐 좋은 모습은 못 보여줄 것 같아요. 처음에 동아시아 그 월드컵 예선에서 일본이랑 호주를 잡으면서 동아시아에서 그 조별 예선 1위에 한창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후반에 가서는 결국 일본한테 잡히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한테도 발목 잡히는 바람에 좀 주춤한 게 그게 좀 최근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그 일본이랑 호주를 부수던 그 기세는 좀 많이 죽었고 이제 좀 죽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우디가 좀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랑 아시아에선 다른 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를 많이 본 건 아닌데 초반에 일본이 되게 밑에서 조금 허우적거릴 때 사우디랑 호주가 되게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조 1위로 어떻게 어부지리로 마감을 하긴 했던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월드컵에서 활약을 잘했던 게 제 기억 속에는 없거든요. 확실한 건 제 기억 속에는 없어서 뭐 대표팀에 대한 정보도 사실 뭐 사우디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아시아 조 1위로 B조 1위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일본도 2위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아시아 팀의 반란 중 하나로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피파 랭킹 12위에 월드컵을 8강을 2번 했어요. 그리고 골드컵에서 11회 우승을 하고 코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2번 준우승을 했고 올림픽을 우승한 팀입니다. 그리고 감독으로는 헤라르도 마르티노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은 파라과이 대표팀과 아르헨티나 대표팀, 멕시코 대표팀을 맡았었고 FC 바르셀로나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우승 경험으로는 2019년 골드컵 우승이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안드레스 과르다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역대 멕시코 A매치 최다 출전자예요. 최다 출전 2위예요. 또 주목할 선수가 있다면 오초아 골키퍼인데 오초아 골키퍼는 브라질 월드컵 때부터 되게 이름이 알려져 있던 선수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두 명의 선수를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멕시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멕시코를 월드컵에서 볼 때마다 항상 실력만큼 올라가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피파 랭킹도 항상 10위권에서 머무르고 있고 축구 강국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지난 러시아 월드컵까지 7회 연속 16강 진출 16강 탈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평소처럼 16강은 무난히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늘 느꼈던 거는 그냥 멕시코 이퀄 16강 이거는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번 월드컵에서도 독일과 한국이 밑에서 잘 허우적된 덕분에 사실 멕시코랑 스웨덴이 조금 쉽게 올라간 감도 있었는데 그런 걸 차차하고 다 떠나서 뭐 치차리토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어쨌든 멕시코라는 팀 자체가 월드컵에만 오면 되게 괴랄하게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16강 가죠? 진짜. 그러니까 진짜 되게 특이하게 16강 무조건 가는 팀이어서 좀 신기하고 특히 오초아도 클럽 팀 가면 못하는데 국대 오면 잘하는 되게 요상한 골키퍼죠. 근데 또 이번 월드컵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오초아의 활약 이어질지 이것도 주목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멕시코가 있는 조는 늘 멕시코가 변수로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피파 랭킹 26위에 월드컵을 3위를 2번 했어요. 그리고 유로도 3회 출전했는데 그중 8강을 한 번 했고 올림픽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체스와프 미흐니에비치 감독인데 레기아 바르샤바와 폴란드 U21 대표팀을 맡았고 지금 현재는 폴란드 대표팀의 감독으로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레반도프스키가 있는데 레반도프스키는 A매치 역대 최다 출전 및 최다 득점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131경기에 나와서 76골을 넣었어요. 다음으로 주목할 선수는 카밀 글리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토리노, 모나코, 베네벤토 칼초에서 뛴 경험이 있고 A매치 96경기 6골인데 센터백을 맡고 있어요. 폴란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폴란드는 저번 월드컵에서 아주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때 일본이랑 한 경기는 진짜 역대급 말도 안 되는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폴란드도 멤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항상 최전방에 버티고 있고, 또 미드필더에도 지엘린스키 선수 있고, 아, 그죠? 백업 공격수에 이제 피용택 있고, 인천지 천재.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냥 이름은. 좋다고 얘기한 거 아니고 그냥 피용택 유명한 선수라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피용택이 국대게. 피용택은 이제 세러머니 원툴. 멋있어요. 세러머니가 진짜 멋있죠. 총 쏘면서. 그거 말고 이제 하는 거 없이 지금 밀라에서 잠깐 했다가 지금 좀 사라진 선수고, 뭐 밀리크 있고, 밀리크. 아르카디우스 밀리. 메티캐쉬. 메티카시 있죠. 아스톤 빌라. 그거만큼 멤버가 나쁘진 않은데 역시나 전혀 기대되지 않는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번 월드컵에서 그냥 그렇게 사라질 것 같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멕시코와 완전 정반대라고 생각돼요. 멕시코는 요상하게 16강 가는 팀이면 폴란드는 요상하게 축구를 못해요, 애들이. 이상하게 그 멤버로. 그런 느낌이 싹 드네요. 나우 형 말에 완전 동의하는 게 피파 랭킹 26위라고 해서 조금 당황했거든요. 이렇게 높았나? 이긴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26위급의 축구를 하는 팀인가라고 했을 때 좀 잘 모르겠고, 특히 레반도프스키의 국대에서의 버로우는 사실 정말 눈갱 그 자체였기 때문에 과연 폴란드가 나쁘지 않은, 뭐 골키퍼도 취재진이니까 이런 나쁘지 않은 자원들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진짜 특히 이 조에서는 아르헨티나도 있고 뭐 멕시코도 있기 때문에 사실 16강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레반도프스키가 폴란드에서 131경기 76골이라는데 이거 76골? 거의 다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이런 팀들한테 넣은 겁니다. 맞아요. 사실 큰- 모라치가 좀 그렇죠. 큰 이런 강팀들 상대로는 레반도프스키가 좀 골을 못 넣고 고전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번에 조편성을 보면은 일단 아르헨티나 절대 못 넣습니다. 힘들죠. 그죠? 그리고 멕시코 이상하게 못 넣을 겁니다. 오초아를 상대로. 오초아를 상대로. 저희 조직력 되게 좋아요. 수비 정도도 전환도 빠르고 그래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우디한테 화풀이를 하지 않을까. 몰아치기를 사우디한테 할 것이다. 화풀이를 해가지고 1승 2패로 3위를 하고 3위를 하고 그리고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그때 합니다. 하델 월드컵 때 독일이랑 사우디가 8대0 났거든요. 뭐 그 정도의 분풀이를 할 수도 있다. 제 생각에는 우리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C조의 1, 2위 팀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 있을까요? 일단 저는 1위는 아르헨티나, 2위는 멕시코라고 생각합니다. 이견 없고 아마 그렇게 2조는 좀 무난하게 끝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아르헨티나가 3전 전승으로 조 1위를 가볍게 차지하고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2위가 멕시코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기후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습한 기후, 폴란드와 사우디의 건조한 기후가 합쳐졌을 때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1위, 멕시코 2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이목을 집중시키고 기후론자. 뻔한 얘기 하시는 네. 와. 이발라 화이팅! 근데 사실 아르헨티나가 확실히 우승 전력이기도 하고 멕시코는 또 요상하게 올라갈 것 같기도 해서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저도 딱히 이변을 생각을 해봤는데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뭐 사우디한테서 못 넣을 거라고 보고요. 마음이 아프네요. 폼이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판단을 했고 와. 악담이죠, 이거는 거의 지금 바르셀로나로 오는 화풀이가 아닐까요? 이거는 이 정도면 거의 저주가 아닌가. 아르헨티나 1등 당연히 할 거고요. 3승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승현이는 아까 아르헨티나 우승 후보라고 봤는데 저는 아르헨티나 8강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높이 못 올라갈 팀이라고 생각해서 1등은 하겠지만 3승은 못 할 것 같고 2위는 멕시코가 이제 아르헨티나를 좀 괴롭히거나 폴란드를 가볍게 이기면서 2위 자리를 좀 잘 차지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3승은 워낙 힘들고 2승 1무 정도가 제일 무난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얼로바우 카타르 C조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집 코너 슈퍼리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리그는 유럽 대륙 20개의 빅클럽이 참여 예정이었던 유럽 축구리그입니다. 한국 시간 2021년 4월 19일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으며 2021년 8월 개막이 예정이었지만 현지 축구 팬들의 반발, 선수단 및 구단 내부의 반발, 정부의 압력 등으로 인해서 출범을 발표한 지 4일도 안 돼서 소속 클럽들의 탈퇴가 이루어지고 현재는 잠정 연기된 상태인
새로운 유럽 리그입니다. 창립에 계획된 팀은 총 15팀, 프리미어리그 6팀, 라리가 3팀, 세리에 3팀, 분데스리가 2팀, 리그1 1팀이었거든요. 창립팀인 15팀은 매년 고정적으로 강등이나 탈퇴 없이 참가하고 나머지 5개 팀은 성적에 의해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먼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참가 확정팀은 분데스 2팀이랑 PSG를 제외한 12팀이 참가를 확정하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 발표한 지 이틀 뒤에 맨시티, 첼시의 탈퇴를 시작으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다 나가고 아틀레티코, 인테르, AC 밀란까지 탈퇴를 하면서 중단이 되었고요. 이 슈퍼리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 플로렌티노 페레즈가 거의 조직을 하고 해서 이사회 회장을 맡았고 그 다음에 유벤투스 회장 안드레아 아넬리, 맨유 구단주 조엘 글레이저, 리버풀 구단주 존 헬리, 아스날 구단주 스탠 크람키가 이사회를 맡았습니다. JP 모건으로부터 약 60억 달러, 7조 원을 투자받아서 새로운 리그를 만들고 기존에 있던 챔피언스 리그를 대체할 계획으로 시작이 된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첫 시즌 전체 수익을 13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거대 수익 창출이 목표였고요. 승강제가 없었던 게 특징입니다. 반발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좀 찬반이 엇갈렸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 내에서는 이제 팬들이 시위도 하고 난리가 되게 많았었는데 반대로 저희는 먼 나라 입장에서는 좀 의견이 갈렸던 것 같아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도 오늘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찬성 측. 오늘 찬성 측은 이제 성관이, 은혁이 형, 그 다음에 준석이고요. 반대 측은 저, 나우, 승현입니다. 찬성 측 먼저 슈퍼리그 찬성에 대한 근거라던가 주장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슈퍼리그 논의가 됐을 때 되게 굉장히 핫했고 그 3일천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또 끝났죠. 근데 저는 그때부터 생각이 좀 변화가 없지만 사실 전 슈퍼리그에 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먼저 현재 리그 시장 규모 차이가 되게 커요. 프리미어리그는 91억 유로고요. 라리가 48억, 세리에 45억, 분데스 42억, 리가는 34억입니다. 그래서 단순 양자 비교를 했을 때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점점 많은 돈이 PL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계권도 PL 쪽이 좀 더 비싸고요. 그래서 다른 리그 클럽들이 조금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에고 카를로스의 이적이 전 아직도 좀 충격인 것 같은 게 라리가에서 챔피언스 리그 컨텐더가 아스톤 빌라로 이적을 한다. 10위권 팀으로 이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리그의 수준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막기 힘들어 보인다라는 게 조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슈퍼리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계속 좀 이어가자면 두 번째로 축구는 또 낭만의 스포츠잖아요. 근데 전 낭만이 좀 사라졌다라고 조금 생각합니다. 지금 현지 팬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어쨌든 우리 리그에 전통이 있고 계속 이렇게 국가 내에서 있었던 라이벌리라든가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고 지역 연구 중심인데 이런 것들이 순간 없애고 강팀들만 독식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조금 감독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다 좀 빅마켓, 빅클럽들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 시대로 조금 돌아가 보면 라리가도 4왕이라고 해서 바르샤, 레알, 발렌시아, 데포르티보 이렇게 있었고 세리에 7공주 유명하죠. 분데스리가도 도르트문트, 볼프스의 깜짝 우승이라고 해야죠. 어쨌든 이런 것들과 리그왕도 한때는 또 리옹이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 변수들이 존재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최근에도 레스터시티의 돌풍 우승을 제외하면 사실 거의 맨시티, 리버풀, 레알, 미넨 이런 빅클럽들이 좀 타이틀을 독식을 했죠. 그래서 축구의 재미가 전 개인적으로 좀 반감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맨시티 파리가 솔직히 돈으로 하는 축구를 좀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예전부터 있었던 우리가 키운 선수 육성, 전통, 역사 이런 게 좀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의견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각 리그의 종주국들, 독일이면 독일, 프리미어리그는 잉글랜드 이런 종주국들을 제외하고 기타 국가에서는 클럽 수입의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중계권료를 일부 클럽만 사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요 팀들 경기만 한국인들 중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프리미어리그는 현지 중계로 돌리고 라리가 중계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계권료 수익만 봐도 빅클럽 독식으로 이미 확립이 된 거랑 똑같다. 그래서 체제 변화를 시킨다고 딱히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팬들은 좀 빅클럽끼리 붙는 걸 재밌어 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들어보자면 사실 이변이 없었다면 아스날 브랜트포드도 재미없었을 거예요. 이번 1라운드 재미없었어요. 어쨌든 그런 경기보다는 어쨌든 아스날 맨유, 아스날 리버풀, 첼시 리버풀 이런 경기들을 좀 재밌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대로 가면 세계가 슈퍼리그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K리그를 또 예로 들자면 사실 K리그 관중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아시아 통계로 보면 꽤 많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수치는 안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이 방한했다고
올스타전이 64,000명이 완판이 됐죠. 이런 걸로 봤을 때 팬들이 원해야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마켓이 형성이 되죠. 최근에 또 뭐 축구를 쿼터제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쨌든 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스포츠가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저희 FC 한양 패널들만 봐도 PL 라리가 제외하고는 사실 잘 모르죠. 세리에도 솔직히 잘 모르고, 분데스 잘 모르고, 리강은 중계권이 있어도 사실 안 보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익이 나야 팀이 돌아가는 요즘에는 스폰서십 계약, 중계권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B클럽끼리 붙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클럽끼리는 또 그들만의 슈퍼리그를 형성해서 어쨌든 클럽의 시장 규모에 따라서 나누고 뭐 승강제를 도입하든지 뭐 이런 방법을 써야 축구 산업이 수익 창출 면에서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근거를 들어서 슈퍼리그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팬들의 의견, 팬들의 바람으로 이게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해외 팬과 국내 팬. 방금 K리그를 예를 들어서 국내 팬의 관객 수가 많이 떨어진다고 예시를 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럽의 빅리그는 관객 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럽의 각자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역시 슈퍼리그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축구 프리미어리그든 세리에 라리가든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진 리그가 아니에요. 해외 축구 팬들을 위한 리그가 아니라 국내 축구 팬들을 위한 리그지,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그거를 팬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하게 강행을 하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그 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이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애초에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그냥 슈퍼리그화처럼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슈퍼리그가 뭐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프리미어리그보다 좀 부족한 리그인 라리가 자체에 그렇게 좋은 순환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바르샤, 레알 마드리드 슈퍼리그에 참여한 두 구단은 큰 이익을 얻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익이 세비야, 뭐 비아레알 이렇게까지 다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팀들은 더 손해를 봤으면 손해를 받겠지.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슈퍼리그 자체에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저도 뭐 우찬이 형이랑 비슷한 입장이기도 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과연 그 슈퍼리그를 만듦으로써 라리가와 EPL 격차를 줄이는 그런 의미가 있을까? 라리가라 해봤자 아까 말한 것처럼 레알과 바르샤는 조금 더 돈을 벌고 더 큰 메가클럽이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10개 이상의 클럽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들의 그런 중하위권 구단들에게도 슈퍼리그가 생긴다는 거는 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두 반대측 분들이 이 슈퍼리그를 하면은 특정 팀들만 이득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 슈퍼리그를 안 하면 유럽 축구 자체가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PL 위주로 현재 PL의 가치가 엄청 올라갔고, 나머지 리그들은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관심도도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상업화된 이 축구판에서 살아남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구단들이. 파산하는 구단도 많아지고. 그런 면에서 이 상태가 계속 고착화된다면 EPL이 슈퍼리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나머지 리그는 세리에, 라리가, 분데스리가, 리그앙 이런 데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그런 그냥 허점 리그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축구 자체의 경쟁력은 솔직히 국제 대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죽이고 잉글랜드 내에서만 자기들끼리 한다면 그것 자체가 축구 자체의 위기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슈퍼리그를 만들어서 이참에 그 길보다 선택받은, 일단 처음에 창립 구단들 있고, 그리고 승강제까지 살짝 도입을 하면서 유럽 축구를 좀 살리겠다, 이런 의견으로 슈퍼리그를 만든 것 같아서, 슈퍼리그를 하는 것이 유럽 축구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말에 저는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축구는 한낱 유흥거리일 뿐이지만 현지인들, 특히 유럽의 현지인들에겐 축구는 산업이고 삶입니다. 우리나라의 K리그를 한번 봐볼까요? 인천, 경남, 대구 이런 팀들은 사실 1년 구단 안 굴리는 게 사실 돈이 더 됩니다. 1년 구단 굴리면 적자가 나고, 사실 산업적으로 가치가 없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상업적인 먹거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완전히 다르죠. 맨체스터에 두 팀이 빠졌다고 생각해보면, 맨체스터 두 경기가 있는 날 근처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핫도그 파시는 분들, 경기 끝나고 택시 태워지는 분들, 그리고 나라에서 항공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광적으로도 모든 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맨체스터 시민의 10% 이상은 될 거예요. 왜냐? 거기는 축구가 삶이기 때문에. 과연 슈퍼리그가 창립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팬들을 유입시킬 수는 있어도
국내 팬들에게는 팬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슈퍼리그를 창립한다는 게 미국 돈, 아시아 돈을 더 땡겨오자는 건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만을 위해서 해외 팬들을 위한 생각이지 결국 현지 팬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현지 팬들은 축구가 메인스트림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그들끼리의 리그가 되더라도 축구가 계속 지속되면서 그들끼리 일주일에 한번 웃고 떠들고 울며 산업적으로 없으면 망가지니까 그냥 존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존재하기를. 네, 개인적으로 나우의 의견을 정말 잘 듣긴 했는데요. 그랬는데 저는 어차피 슈퍼리그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맨시티나 파리, 첼시 같이 구단주가 압도적으로 돈이 많은 팀들만 이제 나중에 챔스 우승도 다 차지하고 그렇게 될 게 너무 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슈퍼리그에 찬성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레알, 바르샤, 미넨처럼 물론 그 구단들이 원래 네임들도 있고 운영도 잘 하겠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구단주가 돈을 막 쏟아붓는 구단하고 규모 차이가 너무 나는 게 그런 시민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 한 번 직격탄만 맞아도 바르샤한테 위기처럼 되게 엄청 크거든요. 그랬는데 구단주가 돈이 많으면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뭐 임금이나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게 있는데 다 해줄 거고 지금 또 이적료 현상만 봐도 맨시티 같은 팀들이 이적료를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파리가 이제 네이마르에다 3천억 쏟아부으면서 지금 이 사태가 심각화가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레알이나 이런 다른 팀들에서 선수들을 잘 사서 키우고 싶어도 어차피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주춤한 거 다 봤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차피 너무 PL 팀들의 맨시티 같이 돈 많은 팀들 위주로밖에 어차피 갈 수가 없어요. 슈퍼리그를 안 한다 해도. 그럴 바엔 차라리 슈퍼리그를 통해서 좀 더 팀이나 그런 것들을 늘리고 그 돈을 어느 정도 실력에 맞게 잘 분배해서 하는 게 모든 팀들이 더 크기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슈퍼리그에 찬성하는 바예요. 저는 슈퍼리그가 생긴다면 그런 빅클럽 위주의 축구 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슈퍼리그가 생기면 각 지역 리그들은 아무래도 점점 빅매치가 없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질 거고 해외 팬들은 더더 안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중소 클럽들이 상대적으로 돈을 벌기가 더 힘들고 그럼 이게 더 그런 중소 클럽들이 파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닐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일단 반대 세 분께서 다 말씀해 주셨던 게 결국은 이제 현지 팬들의 입장이고 이제 현지 팬들 입장에서 어쨌든 축구가 존재하고 국가 안에서 리그가 있어야 이제 조금 보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강팀 잡는 이런 것들도 그들의 삶의 일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팬들의 입장도 살짝 보자면 제가 최근에 슈퍼리그 관련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이미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물론 아직까지는 좀 많은 팬들이 자신들의 연고 클럽을 응원하고 있겠지만 이게 점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전팀의 경기는 별로 안 보고 싶다라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뭐 임금이라든지 이적료 같은 게 되게 올라가면서 되게 한정적인 현지 시장과는 반대로 이제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도 한국에 와서 아시아 시장을 넓히려고 하고 PL도 동남으로 확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산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슈퍼리그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강팀들의 집합체인 리그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네 번째 의견으로 세계의 슈퍼리그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는 그 빅마켓은 빅마켓끼리 또 스몰마켓은 또 스몰마켓끼리의 이런 자구책을 찾아야지 스몰마켓과 빅마켓이 한 리그에 존재하게 되면 어쨌든 관심은 빅마켓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스몰마켓끼리 또 나름의 슈퍼리그를 형성한다면 여기는 또 이런 재미가 있네라고 스몰마켓 자체의 가치를 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해외 팬 공략이든 아니면 축구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발전이든 저는 슈퍼리그라는 제도가 생겨야 어쨌든 이게 조금 지속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재밌어하는 축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슈퍼리그가 저는 축구의 미국 스포츠화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기서 미국 스포츠 특히 뭐 NBA, MLB, NFL, NHL 네 가지 스포츠가 제일 큰데 이걸 얼만큼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 승강제가 없는 거. 그리고 뭐 그 찬성하는 분들이 다 얘기했던 것처럼 레알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대 PSG, 미넨 대 맨유 매주 이런 경기만 나오면 얼마나 재밌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NBA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20팀 있습니다. 30팀. 30팀 있습니다. 각 팀에 12명 있으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360명 있는 거예요. 거기서 스몰 마켓, 빅 마켓 너무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흔히들 말하는 빅 마켓, 레이커스, 커리가 있는 골든 스테이트 아니면은 필라델피아나 필라델피아 보스턴. 같은 그런 빅 마켓이 있는 반면에 스몰 마켓, 올랜도 매직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샬럿. 샬럿 호네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거기 있는 선수들이 농구를 못하냐? 그것도 아닌데 성적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팀이 하는 경기는 똑같이 쳐다도 안 봅니다. 마찬가지로 슈퍼리그가 이 20팀으로 계속 몇 년간 이어져 가면은 현재 상황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가장 스쿼드가 약한 예를 들어서 뭐 토트넘, 아스날 두 팀은 이제 지역 라이벌이기 때문에 논외로 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토트넘, AC 밀란, 토트넘, 인테르 이 두 팀이 만약에 몇 년간 계속 하위권으로 기어다닌다면 이 두 팀 역시 관심에서 멀어져요. 결국 관심은 당연히 슈퍼리그 내에서 1위부터 5위, 뭐 1위부터 4위 안에 드는 미국 스포츠하기 때문에 뭐 플레이오프도 진행한다고 치면은 플레이오프권에 있는 선수들, 플레이오프권에 있는 팀들만 또 관심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도 결국에는 관심이 떨어지는 스몰 마켓이 당연히 생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뭐 벌써 빅마켓, 스몰마켓을 나눠가지고 빅마켓끼리 살고 스몰마켓끼리 살고 이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든 빅마켓, 스몰마켓은 당연히 나눠지기 때문에 그게 지금 상태에서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빅마켓은 빅마켓이기 때문에 빅마켓끼리 묻혀서 큰 팀끼리 묻혀서 리그를 만들고 나머지들은 나머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른 리그를 만들어서 알아서 살아가고 이거는 좀 일리가 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우찬이 형이 결국 슈퍼리그를 만들면은 빅마켓, 스몰마켓 그 안에서 또 갈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슈퍼리그가 미국 쪽에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쪽의 스포츠에 대한 관념이 좀 들어오는 거잖아요. 미국 쪽의 스포츠 관념이 뭐냐? 누구나 시작할 때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 이게 미국의 스포츠 관념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 야구나 뭐 아까 얘기해줬던 모든 미국 스포츠들이 다 그렇듯이 무조건 승강 없이 시즌 전에는 다 똑같아요. 구단들이. 승강이 없고 다 똑같은 자세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출발점은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슈퍼리그에서 내건 조건이 시즌 끝나면 중계권료 이런 거를 구단들마다 2천억씩 준다 했습니다. 모든 구단들한테 2천억씩 준다 하면은 아무리 그 안에서 약팀이어도 이번 시즌은 안 좋았으니까 다음 시즌을 위해서 돈을 좀 아끼자 해가지고 다음 시즌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니다 이번에 좀 빨리 성적을 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빨리 돈을 써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시작점이 똑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작점은 똑같고 중계권료 나눠주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결국 그 약팀들도 강팀들과 경기를 하는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중계권료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국 그 빅마켓, 스몰마켓 나누는 것도 이 유럽식 스포츠 관념과 미국식 스포츠 관념의 지금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NBA든 뭐 미국 스포츠는 뭐 다 동일하게 시작을 하고 특히 셀러리 캡이라고 한 팀에서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연봉도 다 동일하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근데 그래서도 선수들의 호불호가 갈립니다. 살기 좋은 LA, 마이애미 선수들 너무 가고 싶어합니다. 그냥 돈 많고 주고 이런 거 빼고 MLB에서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 세율이 낮은 텍사스 선수들이 더 선호합니다. 마찬가지로 슈퍼리그에서도 동일하게 중계권료 분배받고 동일하게 수익을 얻어도 지금도 런던 날씨 싫어가지고 가기 싫어하는 몇몇 나라 선수들이 있는데 만약에 성적도 안 나오고 돈도 어디 팀에 가든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면은 당연히 선수들 안에서도 호불호가 분명히 생길 거고 그 호불호가 결국에는 팀의 성적의 차이를 만들고 결국은 그것 역시 위팀의 위치도 만들고 팀의 그 덩치도 팀의 사이즈도 만들면서 결국은 다시 벌어지면서 격차는 항상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찬성 입장에서 조금 덧붙이자면 일단은 이 슈퍼리그의 개념이 사실 챔피언스 리그를 대체하자잖아요. 우리가 최근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만 봐도 이변이라 할 우승 단 한 우승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시즌에 굉장히 잘했던 팀들이 우승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현지 축구에 대한 반대와 리그 전통에 대한 그런 것들은 슈퍼리그로 가면 리그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FA라든지 이런 협회에서 징계를 하겠다는 경고가 있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15팀 고정에 플러스 5팀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챔피언스 리그는 보다 슈퍼리그가 상금 규모도 더 크고 어쨌든 8강, 4강 위로 올라갈수록 상금을 더 많이 분배받는 구조인 거는 똑같기 때문에
사실 어차피 챔피언스 리그를 유지를 하든 슈퍼리그를 만들든 빅마켓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딜 가든 그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15팀을 고정으로 깔고 플러스 5팀을 초청으로 깔자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리그 성적 기준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스몰마켓 팀들 입장에서는 빅마켓을 따라가려면 그만큼의 돈이 들어와야 되고, 아까 성관이 형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천억을 중개권료를 같이 분배를 해준다. 그리고 7조를 투자를 받았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그 5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래 팀들이 더 선수를 잘 육성을 하고 시스템을 더 잘 갖추게 하고 영입을 신중하게 하고, 특히 그 리그에서 사용한 전술들을 단조로운 4-4-2보다는 좀 더 복잡한 패턴으로 더 연구를 해서 축구산업 전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거시적으로는 보고, 거기다가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를 대체한다는 게 명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빅마켓들이 16강 이상에 더 많이 포진해 있는 이상 저는 리그에서 탈퇴하는 징계를 피하도록 설득만 한다면 사실 슈퍼리그가 챔피언스 리그보다 나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준석의 의견에 약간 거들자면은, 챔피언스 리그를 대체하는 게 슈퍼리그인데, 챔피언스 리그, 만약에, 4강전에서 리옹과 비아레알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보실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현지 팬들은 보겠지만, 네. 어쨌든 그들이 올라갈 확률 자체를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챔피언스 리그를 계속 봤을 때 사실 예전에 니켈메가 뛸 때 비아레알, 말락티코, 최근에 비아레알, 이렇게 몇몇 이변 팀들 제외하고는 사실 그들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수익의 분배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다음 시즌에 만약에 비아레알과 리옹이 4강 아니면 결승까지 가서 맞붙는다면 생각보다 시청률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부담뿐만 아니라 UEFA, 이 대회를 주관하는 UEFA 자체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강팀을 붙이는 게 중개권료도 많이 나오고, 그게 현대의 상업화된 축구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준석이도 그랬고 성관이도 그랬고 리옹이나 비아레알이 4강에 올라갈 확률이 현격히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적다고 해서 리옹이랑 비아레알한테 그렇게 초유의 강팀 맨시티, 맨유, 첼시 이런 팀들이랑 붙을 기회조차 슈퍼리그는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팀들이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아레알처럼 반짝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고, 예전에 레스터시티처럼 한 시즌 우승할 수 있도록 유수의 클럽들을 다 제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이거는 없애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확률이 적다고 해서 그 기회를 뺐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의견에 보태자면, 슈퍼리그가 생긴다면 저는 그 안에서도 강팀과 약팀은 어떻게든 나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팀이 될진 모르겠지만 슈퍼리그가 생기고 좀 지나면 우리가 지금 리옹 비아레알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시청률 안 나오는 매치가 분명히 생길 거다. 누군가는 리옹과 비아레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과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반론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49+2 구조라 해서 이게 구단과 시민 간의 그런 걸 어느 정도 권한을 나눠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50+1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50+1. 독일이나 아니면은 영국처럼 어느 정도 축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자본 구조나 중개권 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슈퍼리그를 안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이 코로나 한 번만 맞아도 이게 축구 전체가 위축되고 그런 나라들의 리그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나라 안에 있는 강팀들조차도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간다면 또 세계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너무 피해 위주로만 축구가 저는 흘러갈 것 같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피해는 대체로 구단주들이 구단을 운영하는 구조다 보니까 맨시티 같이 돈만 많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팀을 잘 키울 수 있고, 그런 반면에 다른 팀들은 너무 조금만 뭔 일이 있어도 축구판 자체가 너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게 문제라서 차라리 슈퍼리그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팀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현지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축구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월드컵도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슈퍼리그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승현이의 의견에 살짝 반박을 하자면, 빅마켓 당연히 강팀과 시청률이 잘 나오는 경기와 안 나오는 경기가 나눠지는데 그 중개권료를 똑같이 배분하자는 게 그래서 슈퍼리그가 생긴 거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딱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아까 이거는 진짜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해서 토론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찬이 형의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챔피언스 리그는 각 리그의 4위 또는 3위 팀까지 출전을 하고 그 팀들이 들어와서 이변을 일으키든 뭐 어느 조에 배정이 되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실제로 뭐 모나코가 챔결에 올라간 적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경기들을 봤을 때 이변이 일어날 수 있고 충분히 이 팀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간다라는 입장인데, 저는 반대로 축구 산업의 전체적인 질이나 퀄리티가 올라가고 당연히 뭐 국내 리그는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슈퍼리그라는 제도 안에 5개의 자리밖에 없다. 사실 기회 자체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자리 또 균등하게 분배되는 중계권료 이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그 팀들이 각자의 리그 안에서 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작용들이 저는 축구산업 전체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관한 논의는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리그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 칩시다. 15개 플러스 5개 초청팀이잖아요. 이 5개 초청팀이 아까 준석이는 뭐 슈퍼리그 참여하는 팀이 리그에서 빠지지 않게 설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인정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득이 된다면 좋겠죠? 설득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겠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은 이 5개 참가팀이 슈퍼리그에 한번 참가를 하게 되면은 챔스에 못 나갈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UEFA와 슈퍼리그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이 팀은 슈퍼리그 나갔다가 만약에 내년에 슈퍼리그 못 가면은 그 어느 리그에서 뛸 수 없어요. 그러다가 또 챔스를 또 못 나가고 유로파도 당연히 못 나가기 때문에 이 팀은 내년에 내가 슈퍼리그 갈지 안 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갔다가 안 갔다가 그걸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에 15팀은 꼴찌를 하든 뭘 하든 항상 유지되고, 이건 역시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미국 스포츠화가 된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 건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만약 슈퍼리그가 생기면 슈퍼리그가 가는 게 축구 선수들의 꿈이 되겠죠. 나는 슈퍼리그에서 뛰고 싶은 게 자기의 꿈이 될 텐데, 그러면은 브라질에서 풋살하고 있는 이름 모를 세계 최고의 재능러 이런 선수들 슈퍼리그 스카우터들이 가서 찾아보고 경쟁하고 입찰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선수를 찾아가고 선수를 이적하는 데에 대해서 슈퍼리그 내에 영입 경쟁이 엄청나게 과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자기들끼리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니까 그런 영입 경쟁 과열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역시나 미국 스포츠에 드래프트를 도입할 거라고 봐요. 드래프트가 뭐냐? 한 시즌 끝나면 성적 낮은 팀부터 순서대로 내년 시즌 신인 선수들을 이제 차례대로 뽑는 거죠. 근데 이 드래프트가 도입되면 뭐가 제일 큰 문제냐? 탱킹이 하는 게 생깁니다. 탱킹이 뭐냐? 의도적으로 지는 거죠. 우리 팀이 이번 시즌에는 플레이오프 못 갈 것 같고, 우리 팀이 이번 시즌에는 성적 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예 아싸리 모든 경기를 다 져가지고 내년 시즌에 좋은, 뭐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홀란드 우리가 1픽으로 뽑아보자, 이런 식으로 애초에 경기를 재미없게 만들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 스포츠화 되는 게 굉장히 축구 입장에서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전 우찬이의 말이 너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한편으로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을 하자면, 애초에 일부러 진다던가 그런 식으로 재미없게 플레이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나름대로 페어플레이 점수라던가 아니면 그런 제도적인 측면을 강화하지 않을까요? 현재 NBA는 여러 팀들이 탱킹하기 위해서 주전 선수들 싹 다 빼고 일부러 경기하고 2부 리그 선수들 집어넣고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고 봐요. 감독한테 왜 너 후보 선수를 내보냈냐? 난 이게 내 전략이다. 난 이기고 싶어서 이렇게 내보냈다. 나는 그럼 이게 진다면 내 책임이다. 내가 멍청한 탓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페어플레이 정신이고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슈퍼리그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약간 뭐 다른 근거긴 하지만, 이게 슈퍼리그가 15개 초청팀 말고 5팀을 올려와서 이렇게 경기를 한다,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럼 이 5팀을 끌어올려오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리그의 여러 규정이라든지 그런 규정들을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할 텐데, 지금 슈퍼리그는 회장도 페레즈고 이렇게 각 팀들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립적인 뭐 챔스를 관리하는 UEFA라든지 아니면 뭐 EPL은 뭐 FA 이런 운영 사무국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성에 더 위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저는 그냥 조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이 축구의 팬이나 이런
그 감성 또는 기회의 균등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슈퍼리그가 안 만들어지는 게 더 공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이렇게 리그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고 축구 산업도 어쨌든 돈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사실 미국 스포츠화라는 표현은 너무 조금 급진적인 표현인 것 같고 어쨌든 자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슈퍼리그화 될 거라고는 생각해요. 언젠가는. 이런 체제로 지속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라리가만 봐도 위에 클럽과 아래 클럽의 재정적인 격차도 크고 사실 바르셀로나는 이렇게 뭐 중계권 팔고 뭐 하면은 사고 회복이 가능하지만 아래 클럽들은 진짜 안 돼서 파산한 경우도 많거든요. 뭐 포츠머스도 예전에 재정적 위기로 파산을 했나? 뭐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이 기회의 균등과 또 슈퍼리그가 주장할 수 있는 그 똑같은 중계권의 분배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기존에 있던 빅마켓 팀들과 더불어서 존재할 수 있는 스몰 클럽들의 자리. 전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의 확충은 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저는 슈퍼리그가 이 빅클럽 15개를 놔두는 이유도 나머지 클럽들이 올라왔을 때 나머지 클럽 대 나머지 클럽으로 붙는 것보단 빅클럽 대 나머지 클럽으로 붙어야 평균적인 중계권료 수입이 저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기회의 균등까지 고려를 해서 제도를 조금 다시 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좀 지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슈퍼리그에 관련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해봤어요. 아까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현지 팬들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 같은 제3자 팬들이 이제 찬반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현재는 점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한다 해도 현재 상황으로는 쉽게 될 것 같지도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좀 토론을 열띠게 한번 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슈퍼리그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